반갑습니다. 워낙 오늘은 저희가 하루 쉬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70주년 저희가 지난주에 그 건국 70주년 특별 강의도 했지만은 수요일에는 저희가 여기서 또 소박한 파티를 했어요. 식사를 한 건데 그래도 행사가 또 겹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 도 변호사님을 좀 졸라서 하루 좀 쉬자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긴급하게 이 일이 터지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서 쉬지 못하게 됐어요. 아마 MPK 그 월요 강좌는 좀 앞으로 좀 못 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또 깊은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사실 이걸 강의하게 되니까 오히려 저는 좀 안식이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17, 8년 동안 이 일에 관여돼 있었는데 이게 끝도 없이 계속 갔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 일의 그 중요성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은 좀 또 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조금 있어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먼저 제목부터 좀 해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최대 걸림돌 전시 납북자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썩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문제는 전국적인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는데 이 관심사가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교육 문제일 텐데 우리 사회가 어떤 대목에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교육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그런 그 국가 정체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종전선언의 최대 걸림돌 전시 납북자 문제. 올해 연내로 그 종전선언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종전선언이 무엇인지조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냥 이렇게 어버버 하다가 넘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송갑석 의원께 조금 감사드리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덕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요. 좀 저희가 종전선언과 좀 엮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 MPK 월요 강좌는 헌법 한 조 또는 한 항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적용을 시켜 나가는 시간인데요. 헌법을 조문이 아니고 이런 그 금은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숨결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오늘은 이 헌법 6조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에서 규범적으로는 적어도 가장 발달한 인권 대국입니다. 인권에 관련된 멋진 법규는 거의 다 저희가 국내법화 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사실 굉장한 그 인권 대국인데요. 이런 인권 대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놀랄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 인권, 국제법 이런 것들이 국제인권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명목만 있고 현실적으로는 아주 초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이번에 그 실종자로 바꾸자,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국제사회에서는 이 그 납북자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유엔 인권 조사 보고서에서는 그 Crime Against Humanity라 그래가지고요 반인도 범죄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또 6.25 전쟁 납북자 문제는 더 중요한데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은 국제법 중에서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이 있고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은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적용하는 대상이 좀 달라요. 국제인도법은 전쟁
전쟁 관련 법이에요. 전쟁, 제네바 협약 같은 전쟁 관련된 법이고요. 국제인권법은 들어오셔. 국제인권법은 그냥 평시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공이 두 법이 모두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하는 반인도법 조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이 모두 적용돼야 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를 일반인들이 잘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가 그 약간 문을 살짝 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이슈를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모하실 수 있는 부분 메모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사회하시는 분이 우리 그 VON 기획위원이신 김정섭 선생님이 저에게 오늘은 전환기 정의 연구원장으로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는 그 전환기 정의,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대형 인권 범죄를 처리하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그 제 본업에 관련돼서는 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우리가 통일 한국으로 갈 때 반드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대과제입니다. 제가 그럼 오늘부터 이 큰 사건을 좀 이렇게 땅으로 좀 갖고 내려오는 그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이여 유엔이여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염만장 철의 장막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죽음이여 유엔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 이 시는 1950년 서울 수복 이후에 납북자 가족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족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평양 형무소 벽에서 이 시를 발견해서 채록을 한 그런 시예요. 그 당시에 납북자들 중에 대지식인이 많았는데 5년 만든 지 5년밖에 안 된 1945년에 만들어진 유엔을 알고 있고 또 그 유엔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 상당한 지식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유엔의 지금 현재 유엔은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 당시 신생 유엔은 대한민국의 역사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승인해 준 조직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대목인데요. 그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해서 군대가 들어왔어요. 물론 미국이 주도를 했죠. 전쟁 발발 이틀 후에 바로 미국이 뛰어들었죠. 근데 그렇게 미국이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국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엔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유엔 헌장은 이렇게 군사 행동, 콜렉티브 시큐리티라고 그래서요, 집단적인 여러 국가가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안보 문제를 대하는 그런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이건 신비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구해줄 수 있는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파병을 결정했거든요. 그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1950년 6월 25일 그 당시에 러시아, 소련이죠. 그 당시 소련이 쉽게 말로 시쳇말로 좀 삐져서 안 나왔어요. 밖에 나가 있었어요. 왜 삐졌냐면 안보리 5개국을 구성을 할 때 그중에 자유중국이 들어갔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하고 자유중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차이나를 자유중국으로 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 소련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1월에 나갔어요. 그래서 6월에는 공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이죠. 자유중국이 짜고 바로 안보리 결의를 하고 파병 결정하죠. 그래서 유엔 깃발을 갖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당장 들어왔죠. 7월 7일 날 결의를 했는데 소련이 큰일 났다 해서 바로 들어왔죠. 그 8월부터는 안 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유엔에서 뭘 하는 거를 못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유엔 총회가 이건 지금 보면 완전 꼼수지만은 평화 단결 결의라는 The 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요. 평화 단결 결의를 해서 이렇게 안보리가 국제 안보를 위해서 별로 기능을 못하면 총회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편법이죠. 완전 편법이죠. 지금은 통하지도 않는데 이런 편법을 통해서 사실은 끝까지 전쟁이 끝까지 대한민국 편에 유엔이 서 있게 된 거예요. 시작은 안전보장 이사회,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유엔 총회. 그러니까 유엔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참 놀랍습니다. 아마 이때 이 지식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이미일 회장님 아버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조국과 유엔이 구해 주었습니까? 노력했는데 한 명도 못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70년이 다 가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65년 만에 엄청난 사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 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시 실종자라고 하자. 이렇게 입법 의도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의도가 평화입니까? 평화를 위한 것입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입법을 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북한이 그 체제 위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이 국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훨씬. 그리고 그 협상을 하는 능력이 굉장해요.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오버 더 라인이라고 척 다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북한의 협상 전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휴전 회담을 할 때도 그 회담을 진행했던 이상조 중장, 나중에 소련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죠. 이상조 중장이 얼굴에 파리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저라면 벌써 가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워딩 말 하나하나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절대 그 사람들은 대충이 아닙니다. 지금 그 북한의 외무부 장관, 그 외무상을 하고 있는 리용호라는 사람, 그 사람도 굉장한 인물이에요. 아마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외교 기술자가 드물 거다. 원자력 핵 문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책들을 다 사서 정독을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태용호 공사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 종전선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한 긴장이 있어요. 저는 지금 북한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리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SNS를 다 보기 때문에 뭐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북한 뭐 노동신문 보면은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저도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도 들으실 텐데 저는 오늘 강의를 듣는 그 북한 외교 쪽 하시는 분들 아니면 김정은 가족들도 좀 듣고 한번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쪽 사람들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걸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먼저 이 12분의 얼굴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름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법률안에 사인을 하신 분들입니다. 송갑석, 신경민, 정재호, 이훈, 박정, 안규백, 김병관, 권칠승, 박홍근,
박강온, 이수혁, 심재권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송갑석 의원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시민과 당원들은 빗속을 뚫고 분노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자 명예훼손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남북 7법을 발의하고 그 중에 하나로 전시 납북자를 부정하고 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로 지칭하자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2010년 인정한 납북자 법률에 완전히 뒤엎는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 규탄하고자 합니다. 납북자라는 존재를 없애겠다고 지금 소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러한 이상한 법안을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네, 여기도 와 계신데요. 저 자리에 계셨던 분 세 분 긴급하게 출동하셨습니다. 여기 소방수보다 더 빨라요. 이분들은 60년, 70년 기다렸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릴 때는 끝까지 하겠다라는 각오겠죠.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법률안을 낼 때는 이분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확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조선은 하나의 민족 대산의 정기가 내리며 이 땅은 하나의 민족 다음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곡을 잠깐만요. 저희가 이 노래는 지금 이 남대협 노래단에서 나온 이 노래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거 탱고 곡으로 막 같이 춤추고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그 송갑석 씨는 이 남대협 의장을 했고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북한에서 나온 남대협 예술단에서 부른 노래예요. 같은 노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조선은 하나가 아니라 과거다. 우리에게 조선은 과거입니다. 근데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지우고 조선으로 회귀해서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 같은데 그 조선 왕이 김일성이랍니다. 수령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 중에서 아직까지도 수령 절대주의를 숭상하는
유일 사상을 숭상하는 수령 절대주의자들이 존재해요. 한때 그 수령 절대주의를 수용했던 사람들이 대충 다 전향을 하고 이제 훌륭한 대한민국 시민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정치인들이 종북이 어딨냐, 간첩이 어딨냐. 근데 요즘에는 종북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 찾아다니는 게 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기 전부 다 어떻게 다 어떻게 고른 것도 아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네요. 모르겠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적어졌어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하나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하나고 조선은 김일성 민족이다. 김일성을 그 가족을 수장으로 하는 통일 조선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상태를 평화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분들이 저보다 권력이 세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송갑석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향하셨어요? 김일성, 이승만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그 대답 제대로 해야지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기도하신 분이 말한 것처럼 만약 그 대답이 김일성이면 국회에서 나가세요. 사퇴하세요.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정전과 종전의 차이부터. 연내 정전 협정을 끝내고 종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일단 정전 협정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전이라는 것은 ceasefire라는 것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잠깐 교전을 멈춘다. 트루스도 약간 그런 개념에 가까워요. 트루스도 전쟁을 멈추는데 뭐 심각하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던 거 좀 싸우는 거 멈추고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이런 것들을 트루스라 그래요. 근데 아미스티스라는 것은 a formal agreement라 가지고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인을 하는 것, 도장 찍는 것, 그런 어떤 형식이 있는 정전 협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전협정, 휴전협정은 대부분 이 아미스티스란 단어로 씁니다. 가끔 트루스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틀렸다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엄밀하게 법적인 용어는 아미스티스인데요. 근데 우리가 정전보다 휴전이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휴전이란 말이 좀 더 하스타일하다는 뜻이죠. 더 적대적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잠깐 쉬고 또 할 거야. 약간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국에서는 휴전협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 협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는 적어도 북한이 저렇게 자유가 없는 상태로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사인한 적이 없다. 그 자부심으로 지금 65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3조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날로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북한은 조선, 남한은 대한민국 이렇게 갔으면 탈북자들도 들어오면 기화 절차를 밟아야죠. 기화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 들어오는 순간,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북한 사람들도 헌법 3조 원래 우리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니까 한반도 사람이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은 쉬고 있지만 싸워서 이길 거야.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진통일이란 말도 쓰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그 연천 쪽으로 포천 쪽으로 올라가니까 지금도 북진통일로가 있더라고요. 북진통일로 탑이 있더라고요. 아,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종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핵심입니다. 계속 종전, ending of war, 전쟁을 끝내는 것. 이거는 선언이죠. 그렇죠? declaration,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정, 트리티라든지 어그리먼트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카비넌트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선언, 이건 약속이 아니 계약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도 계속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 제가 계속 내가 국제법을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걸 몰랐나? 계속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고 다녀요. 저는 선언을 비준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원래 비준을 하려면은 외국에서 먼저 조약, 말하자면 트리티나 어그리먼트에 가입을 하고 나서 국내법적으로도 이게 쉽게 통용되게 만드는 절차,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건데 비준을 안 하는 조약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비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조약이라는 뜻인데요. 이 심각한 조약을 비준을 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 선언을 비준한다. 처음 들어봤어요. 자꾸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달라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현재 종전 선언을 한다 그럽니다. 워낙은 종전 선언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계속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사파들이. 근데 갑자기 평화협정 싹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극우들이. 저 극우로 찍혔거든요. 극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극자, 극우밖에 없으면 당연히 극우를 해야겠죠. 근데 이 극우들이 계속 평화협정 맺으면 베트남처럼 된다. 베트남처럼 공산화 된다. 이렇게 하니까 평화협정을 쏙 뺐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이란 말을 해요. 최근 며칠 전에 북한에서 이런 정말 명기사를 썼어요. 조미 관계는 미국 내 정치 싸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 글솜씨가 대단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면은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이름이 조남진이네요. 그렇지만 개인의 글은 아니에요. 그건 북한 정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을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 관계의 전도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 아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대한민국에 심부름을 시키고 그럴까요? 북한에서. 제가 오늘 이 말을 반사할래요. 아니, 그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 왜 필요한데?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바로 북한에서 저희 집이 은평인데 은평에는 이렇게 막 삐라들이 저희 베란다에도 날아와요. 기가 막혀요. 이것은 제가 주선 건 아니에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북한 주도의 통일 현실화. 똥근의 고기 깨끈해 안 먹는다. 반복 대결 장본인 박근혜 운명은. 이거 지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뿌린 삐라거든요. 마음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북한 주도의 통일 현실화. 한반도기 있네요. 북한은 그냥 이 생각 말고 없어요. 이것 말고는 아무런 자신들이 살아날 활로가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평화협정 그렇게 하면 들켰잖아요. 평화협정이 무슨 뜻인지. 한반도 북한 주도의 통일 현실화. 그럼 이제 우리의 수령이 등장하겠죠. 김정은이라고. 집에는 전부 초상화 걸어야 돼요. 뭐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오면은 뭐 차라리 죽어야죠. 싸워야죠. 죽을 때까지.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잠들어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올해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 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모두 국가 반역죄로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휴전회담 이 끝나고 협정문인데요. 협정문을 잘 보시면 그 사인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김일성과 팽덕회와 그다음에 클라크 장군이 있어요. 그 밑에는 좀 그것보다는 실무에 가까운 나밀이 있고 그다음에 해리슨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정전 협정을 끝내는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국제법의 덩어리다. 이것은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때부터 사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북한은
한국 정부는 지금 이 거대한 역사적인 전환기에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지 뭔가 이렇게 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부름꾼으로 쓸 수 있나 없나 이 정도고. 그래서 지금 정전이나 정전협정에 관련돼서 초미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김정은과 그리고 시진핑이죠.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종전을 할까? 그 다음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 두 사람 입장인데 종전이 선언됐어요. 그러면 당장 한미연합사가 왜 필요한데? 그래 미군 좀 더 있겠다고? 그래 너네 필요하면 좋아 있어. 근데 한미연합사는 해체하지? 이제 너네들과 그 한국 정부는 빠이빠이 해라. 바로 나오죠. 바로 한미연합사는 끝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허무주의자가 됐어요. 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휴전회담 사인하는 장면이에요. 참 허접하죠. 우리 지금 MPK 사무실보다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휴전이라는 것이 급하게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서 너무 다급하게 이렇게 준비되었고 또 진행된 그런 사건인 것을 이 장면이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뭐 깃발 하나 꽂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회담을 시작하고 조인을 할 때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아주 터프한 시간이 걸려서 2년도 넘게 걸렸어요. 휴전 회담 시작하자라고 하고 나서 2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종전선언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이유인데요. 휴전회담 당시에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의제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때 해결을 못해서 미제 상태로 남겨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종전을 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미국은 이걸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어요. 제가 그 가족회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번에 미국 대사가 파견되고 나서 직원을 보냈대요. 가족 사무실로 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종전하기 위해서는 뭐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한국 정부는 모르겠는데 미국 정부도 역시 이 법적인 리걸 프로세스에 너무나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또 이 평화협정을 하려고 그러면 의제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젠다를 설정해야 돼요. 휴전회담을 할 때 의제 설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 휴전회담 할 때 무엇을 얘기할까? 이거 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휴전회담 할 때는 이거 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종전 선언을 할 때 다시 의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유교 전쟁 납북자 문제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차단을 해야겠죠. 저는 이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종전 선언에 앞서 또 평화 협정에 앞서 의제화 차단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예 아젠다가 되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납북자 문제를 없애놔야죠. 근데 한국 정부도 납북자 문제를 갖고 있고 미국도 이걸 결의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먼저 삭제를 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에서 민간 납북자 문제라는 이렇게 특보한 주제에 어떤 의제화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이미일 이사장님과 제가 거의 18년 정도를 이 일을 해왔는데요.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심각한 일만 저지른다고 해야 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저희가 이렇게 막 계속 만들어냈어요. 베개보다 더 무거워요. 근데
이걸 또 만들고 또 연설을 들고 미국을 다니고 보도를 하든 말든 저희가 거의 뭐 주로 저는 이제 회장님 따라다니는 거지만 이분이 정말 굉장한 열정가세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엄청 귀찮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열정 하나를 지금까지 갖고 왔다는 것은 저는 이분이 반드시 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우리가 이런 심각한 일을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2006년 노동신문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모략 소동이라는 그런 성명을 냈어요. 이 성명의 핵심은 납북자가 어디냐? 니네가 45만이나 끌고 갔지 않았냐? 45만은 누구냐면 월남민, 흥남 부두의 배 타신 분들. 그렇게 우리가 유엔이 끌고 갔다, 납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한 명도 납북자는 없다 이런 이제 보도를 냈어요. 그거 말고도 그 한국식민 납북 사건 자료원에서 주최한 학술 논문 발표회에서 있었던 휴전 체제의 전환과 전시 민간인 납북자라는 주제 논문에 대한 북한의 반응. 대결 미치광이들의 불순한 날조품. 욕 많이 먹어요. 우리 다 오래 살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 쓰레기들의 서푼짜리 광대도로. 우리 지금 욕 정말 많이 먹었어요. 2007년 8월 30일. 그다음에 2007년에는 그 미국에서 미 의회에서 납북자 결의안을 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납북자 결의안이 미 의회 상정 노름은 정치적 도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조선의 우익 보수 단체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미국 내 반공화국 인권 모략 관계자들과 결탁하여 미 국회에서 납북자 결의안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미쳐 날뛰고 있다. 쭉 욕이 나와요. 이렇게 민감하게 북한이 계속 반응을 해왔어요. 근데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잘 몰라서 왜 저렇게 북한에서 저렇게 나올까? 근데 북한은 이 국제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차단을 해왔어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의제 차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휴전 회담에서는 의제가 주로 이 세 가지였어요.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자. 그 당시에 북한은 38선을 하자. 우리는 미국 쪽에서는 그 당시 교전하고 있던 그 라인 휴전선 하자. 이것 갖고 싸우다가 결국 우리가 양보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휴전선이 그어진 거예요. 38선이 됐으면 개성이 지금 우리 한국 땅이겠죠. 대신 강원도가 많이 넘어갔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휴전 감시 기구 설치 문제. 이거 중립국을 어디로 할 것인가? 우리는 스웨덴과 스위스가 우리 쪽이고 서방이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체코와 어디였죠? 폴란드인가? 예,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포로 교환 문제. 이게 정말 터프한 이슈였어요. 실제로 이 포로 교환이 얼마나 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가려져 있는 드라마 중에 드라마인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십시오. 이제 이 제4의제였던 이 포로 협상에 들어갔을 때 유엔 측은 너네 얼마 있냐라고 내놔라 했을 때 13만 2,474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서는 11,559명, 12분의 1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밖에 없을 수 있어? 계속 우리가 유엔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수가 지금 1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환하면 완전 속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포로 협상이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지는데, 실제로 이 포로 협상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2년 정도가 더 간 거예요. 2년 조금 안 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포로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당시에 거의 인기가 바닥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어.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근데 끝까지 버텼어요, 트루먼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돌려주면 노예가 될 수가 있고, 돌려주면은 그 학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을 그냥 보낸다? 그럼 처음부터 이 전쟁을 왜 했지? 우리는 그런 짓은 못해. 그렇게 해서 버텼어요. 위대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의제를
중에서 이 세 번째 포로 의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포로 의제를 다룰 때는 제네바 협약을 가지고 했어요. 1949년 그 본 협약을 가지고 했는데 이 제네바 협약은 주로 교전을 했던 군인에 관한 거예요. 군인에 관한 거예요.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이렇게 그 미국 측, 그러니까 리비 제독이 주로 협상을 했는데요. 그 북한의 이상조 리비 제독이 주로 협상을 했는데 이 옥신각신 하는데 갑자기 북한 쪽에서 공산 측에서 중공이었어요. 사실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은 우리 민간인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기자들이 있어. 일본 사람도 있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외국인 민간인을 다 보내줄게. 그것 때문에 이 6.25 전쟁 휴전회담 속에 민간인 의제가 들어온 거예요. 워낙은 그 당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보다는 군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민간인 의제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둘 다 협의를 하면. 그런데 이 공산 측에서 먼저 우리 민간인 보내줄게 이렇게 되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거 제가 워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 청엔 대좌가 말했듯이 우리가 석방하려는 당신 측 전쟁 포로 명단에는 일본인도 들어있다. 이 명단에는 민간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민간인 역시 석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민간인 기자나 여타 직업의 민간인들 또한 우리는 석방할 것이다. 이렇게 1951년 12월 23일 거의 협상의 막바지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엔 측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 민간인 몇 명 되니? 그러면 이 숫자, 아까 그 불균형적인 숫자 11만 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간인들을 끼워서 데리고 오자 이렇게 된 거죠. 납북자들을 다 데리고 올 생각으로 끼워서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 민간인 얘기 안 했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안 했다 그러면 했는데 어떻게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이 포로 협상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카드라고 꺼낸 거죠. 어차피 외국인들은 데리고 있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다 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 카드라고 꺼냈는데 그 카드가 엄청난 폭탄이 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 그 유엔 측에서 그럼 민간인들 넣어서 보내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그래 50만 명 너네가 끌고 갔잖아. 너네가 핵투하 이런 거 거짓 선전으로 끌고 갔지. 그 다음 장면 열어보세요. 예, 50만 명 끌고 갔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쪽에서 아니 그래 너네가 홀드하고 너네가 데리고 있는 민간인 달라고. 그랬더니 한국 민간인을 데려갈 필요도 없고 데려가지도 않았다. 우리는 데리고 온 납북자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5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래 50만 명 가겠다면 다 보내줄게. 이제 협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포로 협상을 하다가 납북자 협상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유엔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실행을 하게 되었는지 논의가 아니라 송환을 위한 규정을 만들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당시 유엔 쪽 미국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포로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이 납북자 문제까지 들어오니 도저히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납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납치라는 말은 북한에서 먼저 썼어요. 그리고 유엔은 납치란 말을 안 쓰고 말을 계속 돌려요. 어떻게 돌리냐면 그러니까 뭐 끌고 갔든지 그냥 갔든지 상관없이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오게 하자. 이런 규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 측에서 절대 반대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네바 협정 위반이다. 이런 어거지를 써요. 말하자면 왜 갑자기 민간인 문제를 들고 오는데 49년 그 제네바
정도 이미 민간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부속 의정서 같은 걸 만들어서 민간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전쟁법은 기본적으로 그 군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제네바 협정 위반이다 이런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거부한 논리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 돌아가길 원하는 민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하고 북한하고 계속 이게 협정이 터프해지니까 결론을 내린 것은 그래 실향 3인 기양 협조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사람 다 보내주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 이렇게 설치가 돼서 휴전 협정문 제3조 제59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이게 발표됐을 때 가족들이 모두 만세 불렀어요. 아, 이제 내 가족이 돌아오는구나. 근데 막상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3.1절 됐을 때 그럼 이제 기항시키자 했더니 북한에서 아무도 안 가겠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정말 명수종이 명수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쭉 이 워딩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반복해서 말했듯이 당신네는 핵폭탄과 같은 사악한 선전과 군사적 위협으로 수십만의 우리 사람들을 납치해갔다. 요즘 같아서는 실향민 출신의 가족들이 거의 간첩급으로 이렇게 종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꼭 틀린 말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한동안은 실향민이면 정말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그 협상문이에요.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그 가족회에 연락하시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을 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 대신 이상조 그 당시 중장이죠. 이상조 중장이 너무나 말을 잘해요. 실제로 미국이 못 당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민간인을 석방함에 있어 어떤 조건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당신의 진술에서 당신은 당신이 어떤 숫자도 고정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추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의 제안서에는 전쟁 포로들이 민간인들과 교환될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끝까지 나중에는 민간인하고 포로를 구분시키는 전략으로 그 숫자를 맞추려고 했던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숫자는 못 맞췄어요. 못 맞추고 대신 자원에 의해서 북한으로 굳이 안 가겠다는 사람은 안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린 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안 갈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일부는 인도 같은 제3국으로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미국이 6.25 전쟁에서 실현했던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 정신이 아닌가 세계사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엔과 미국은 납북자 문제 협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사실 우리 정부가 그 당시에 협상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대리로 유엔을 이제 내세워서 뒤에서는 정말 열심히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명부를 많이 작성했어요. 이때 협상장에 갖고 갈 명부, 이 사람들 보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다 취합한 명부가 거의 10만에 가까워요. 정말 그건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렇지만 미국은 이렇게 미 국무부 동북아 담당 부국장이 극동 담당 차관보에게 보내는 전문이 나중에 이렇게 비밀이 해제됐어요. 그 길 봤더니 아무리 그래도 한국 민간인 송환 문제를 거론하지만 휴전회담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미국은 이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종전협정을 할 때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거 더 앞서서 좀 덮고 있으니 이제 이거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정부가 5천 명이 넘는 한국 지도층 민간인들의 석방도 전쟁 포로와 같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전문에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그걸 찾아낸 그 엄청난 자료를 다 발견해낸 우리 가족회 이사장님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정말 샅샅이 다 찾은 것 같아요. 아직 남아 있으면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모든 전문 영어 자료를 일일이 다 깨알같이 다 된 것을 읽어내서 지금 사료집을 편찬했고, 저는 그거 거들면서도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엄청난 그 제가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아, 이 일에 함께 한 것은 정말 참 보람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납북자 존재를 인지하고 있던 유엔군은 인지 완전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담에서 송환을 요구할 전국 피납치자 명부를 작성해라, 이렇게 정부에, 한국 정부에 많이 독촉을 했고, 자기들도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북한한테 보여줘봤자 소용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전국 명부 12만 6,325명, 이런 명부들이 작성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이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군, 리비 제독이 이상조 장군, 우리는 중학교 소년들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당신 군대가 진군하면서 남한의 중학생 수백 명을 학교에서 강제로 인민군으로 징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학교에서 인민군에 강제로 포함되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고 갔다. 이런 식으로도 민간인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세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들이 너무 재밌어요.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노력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결국 이 문제를 왜 포기하고 회담을 끝냈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에 승자와 패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 그다음에 평화협정,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6.25 전쟁에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요, 우리가 북한을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인 규모가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공식 통계로도 4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인권, 민주주의, 자유, 뭐 모든 종류의 권리와 이런 부와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전선을 하는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핵 가진 북한이 이긴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핵 가진 북한이 이긴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갖고 온 개념이 바로 CVID예요. 뭘 해도 핵을 뺏고 하겠다. 이번에 그 북한의 이용호 외무부 장관, 외무상이 CVID에서 이 리버서블을 빼려고 말했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죠. 비핵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비핵화 안 하고 핵 계속 만드는 북한이 우리가 100배 잘 살아도 우리를 언제든지 노예로 만들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들고 있어도 어차피 북한이 CVID 해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멈췄어요. 훈련을 멈췄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오히려 방해가 된대요, 안보에. 군대가 지금 훈련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너무나 심각한 상태고 이제는 평일날에도 놀러 나간대요. 뭐 할 일도 없을 테니까. 한국이 핵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예,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8일간이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 민간인과 공산군 포로와의 1대1 교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도 민간인들도 이렇게 납북자들, 그 요인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을 다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말을 이렇게 섞는데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근데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휴전을 끝내고 종전과 평화 체제로 간다면 반드시 북한의 전쟁 범죄인 이 민간인 납북 문제는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기고 남한이 진 전쟁을 끝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남한이 이기고 북한이 진 전쟁을 종전하는 것은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제정신들이에요. 저는 1980년대 말부터 이 통일운동이라고 하면서 조국은 하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아니 70년 동안 저렇게 1인 독재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하고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 먹습니까?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어떻게 수령 독재가 민주주의입니까? 북한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주집중제가 무슨 뜻인가? 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게 민주집중제라는데 무슨 민주주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면 정말 민주주의가 있다고 지금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선은 하나다, 그리고 김일성 민족으로 하나 되는 것이 평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 그 회담 내용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그냥 넘어가 주세요. 예, 이 사료들은 그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면은 잠깐 멈춰주세요. 휴전협정 제3조 59항, 민간인들을 모두 송환해주겠다. 지금 우리가 종전을 할 때 가족회나 저희 입장에서는 너네가 이렇게 협정문에 썼던 것이 미결이야. 종전하려면 이걸 해결하고 종전해. 우리가 100% 이렇게 주장할 것을 북한이 알고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인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그만두세요.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이 대낮에 벌일 수가 있습니까? 이한영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납북자 가족들은 휴전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정말 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예, 계속 그냥 넘겨주세요. 정말 이 가족들이 뛰어다닌 그 역사는 엄청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해서 죄송해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 당시부터 정말 가족들이 눈물나게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2000년에 다시 결성된 가족회는 그 이전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것은 이밀이라는 불세출의 그 가족회 이사장님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사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에 종사하시면서 가세요. 한번 가족회 가보면 이제 어떤 이사님 돌아가셨다, 어떤 이사님 돌아가셨다. 이 자리는 그 중에 한 분의 따님도 와 계세요. 이제 대를 이어서 또 갈 거예요. 이 번역을 하셨던, 아까 그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던 그 최강석 이사님, 그분의 따님이 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가족을 찾겠다는 그것이 어떻게 쉽게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납치된 가족이 실종자로 바뀝니까? 뻔히 눈앞에서 끌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실종이 됩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료도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 무초 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전문 같은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다 적혀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미국에서 그 비밀이 해제되고 나서 다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걸 보십시오. 1964년에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국민들이 100만 명이나 이 납북자 송환을 위해서 서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서명지를 전부 유엔에 보내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유엔에 제출했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아일보인데요, 이런 기획 기사를 실었어요. 살아계심을 믿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모조리 팔아서 연명,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5.18 희생자만 사람입니까? 6.25 민간인들은 왜 이렇게 배상 하나 없이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린 것들은 그이와 못지않게 훌륭하게. 예, 우리 정말 어머니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그 임진각에 최근에 만들어진 6.25 납북자 기념관인데, 지금 실종자로 바뀌면 전시 실종자 기념관으로 바뀝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기자들이 이걸 찍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직원들이 말려요. 싸우고 있어요. 통일부 없애야 돼요. 적합 통일부입니까? 도대체 정신들이 어디 갔어요, 정말? 아무리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눈으로 이 기념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임진각에 한번 여러분 모두 가서 구경들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그 납북 가족 협의회는 개인 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개별 보상 대신에 집단적인 이 보상 개념으로 기념관 겨우 하나 만들었어요. 5.18 유공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25 때 나라 건설하고 그런 기여했던 그런 공무원들, 경찰들 끌려가고 나서 가족들 뭐 하나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자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처음에 국제법 얘기를 했지만, 국제인도법은 북한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은 북한이 실제로 저질렀던 일에 저는 100만 분의 1이 될까? 북한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고통스러워서 볼 수 없는 얼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인도 범죄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무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 저런 엄청난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한국 언론이 모두 나섰어요. 모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부는 빼겠습니다. 한국 언론 기자들, 이게 기자로서는 자살 아닙니까? 기자 정신 반대말이 제정신이랍니다.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애들이 커야 돼요. 인권이 뭔지,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가족이 뭔지, 그런 거 알고 사람답게 좀 괜찮은 인간으로 커야지. 전체주의, 수령 절대주의, 거짓말, 사기, 인권 유린, 가난, 기아, 거기다가 마약, 위패, 이런 걸로 설명되는
북한에 빠져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처럼 살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많이 가보게 됐어요. 이단 종교도 가게 됐고, 그때는 연구자로 가게 됐는데, 인문대학 대학원 다닐 때 그때 그 집단에 가면 기가 막히게 1인자는 모두 무당같이 생겼지만은 2인자, 3인자는 지식인들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참 많았어요. 외국어 대학 나오신 분도 있었고, 외대 불어과 나온 분, 성대 나오신 분, 서울대, 뭐 카이스트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텔리들이 정말 포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의 지식인 그룹들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를 옹호하는 2인자들 같다. 끊고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와 사랑, 그런 거, 좋은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좀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연내 종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종전하려면 6.25 전쟁 납북자들 생사 확인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사과부터 하세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